삼성이 알면 나도 한다. 대국민 정보격차에서 프로젝트 눈치 안 보고 하이킥 시작하겠습니다. 자, 출연자 소개하죠. 경제개혁의 젊은 기수 국민의당 최이배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40대인데 아직도 젊은 기수입니까? 50대까지는 젊지 않을까요? 50대까지? 예. 아, 국회의원은 도대체 제가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 저랑 연배가 비슷한데 제일 막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 당에서? 네. 아니요, 그렇지 아닌가? 않습니다. 거기 김혜영 의원이라고 저보다 그렇구나. 어린 의원님도 있고. 예. 그게 그건가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들 중에. 김혜영 의원님도 부산 지역인데. 아, 그래요? 제가 잘못 알고 잘못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좀 전달해 주십시오. 제가 정치부가 아니라서 가끔 이렇게 헷갈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처음 모셨습니다. 강상구 정의당 교육연수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딜 보고 저쪽 카메라 보고 인사하는 거 맞죠? 참 방송인이신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아예 아닙니다. 상관없습니다. 아닙니까? 예. 네. 편하게 말씀. 아까 40대 말씀하셨잖아요. 네. 원래 정치는 남 은퇴할 때쯤 시작합니다. 남 은퇴할 때쯤? 네. 대한민국 정치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아, 너무 40대는 고령화돼 있네. 굉장히 젊고요. 예. 예. 저도 40대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남 은퇴는 누가 은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이 노동자들이 다 40대 중반에 명예퇴직하기 그렇죠. 시작하거든요. 아, 좋은 직업이다. 그 정의당 인생 이모자. 정의당에서 네, 그렇죠. 교육연수원장 하신다. 뭘 교육하십니까? 죄다 교육합니다. 당 정책. 아, 그래요? 당 강령부터 정책까지. 와, 그럼 네, 뭐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깨고 계시겠네. 네. 야, 참 너무 진지해졌어요. 아니요. 저희가 이게 궁금한 거 있으면 진보 막 물어봐요. 정당은 네. 공부를 많이 시켜요. 예. 공부를 해야죠. 저도 당원들. 한때 그 공부도 좀 했습니다. 왜요? 국민의당이잖아요. 아, 예전에 이제 다른 정당에 있을 때. 아, 그래요? 예전에 저랑 같은 정당이셨어요. 철새? 아, 벌써 철새? 이제 시작하자마자. 제가 보기에는 현명한 분이다. 저랑 계속 같은 정당에 아, 있었으면 그래요? 제가 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 이렇게 됐을 것이다. 야, 그럼 계속 공부만 하시는. 야,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 최 의원? 근데 저는 아무튼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활동이나 네. 그런 이력들을 잘 또 활용하고 있으니까요. 네. 예, 그게 필요한 한국 사회에서는 어느 당을 가리지 않고 같이 또 공유하고 또 그걸 실현해 나가는데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그 얘기 아십니까? 저희 TV를 자주 보시는 분들이 모니터링을 이렇게 합니다. 예. 최이배 의원이 그렇게 똑똑한 국회의원이 있었는지 처음 알았다고. 또 그런 과찬을 해주시니 네. 또 우리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불금이잖아요. 막 칭찬하면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장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원래 댓글 한 분이 달아주시면 굉장히 많은 분이 댓글 달아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제가 전곡을 찔렸습니다. 저는 그건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아, 예. 자, 보도 한치원 논설위원 오늘도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치입니다. 오늘 팩트에 기반한 저희는 팩트에 기반을 둔 그 토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팩트가 없으면 앵커한테 엄청 공격을 당합니다.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남들이 들으면 진짜인 줄 알잖아요. 진짜잖아요. 우리 가끔 이렇게 앵커로 놀려먹는 재미도 있어야지 이게 토론이라는 게 즐겁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출연하신 분이 저를 부비 트랩을 설치해가지고 빠뜨리려고 계속 저를 공격하셔가지고 제가 순간적으로 말릴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제가 순간적으로 기지를 발휘해서 그만 멈췄죠. 무서운 프로 같습니다. 왜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살아남으려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사회주의 프로그램입니다, 원장님. 왜냐하면 사회자가 우선이기 때문에. 예. 식상한 농담이네. 아재 농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즘 살충제 계란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야, 경과 한치호 의원 좀 설명해 이게 이제 살충제 계란 얘기가 나온 게 이렇게 된 거죠. 작년에도 약간 의혹이 이제 제기가 됐어요. 민간 그 기관에서 검사를 했는데, 계란에서 살충제 이게 성분이 계속 나온다고 의혹을 제기했는데 별거 아니라고 이제 덮었죠. 그러다 이번에 이제 벨기에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도 다시 한번 검사해보자 해서 아마 저 식약처나 농축산부에서 다시 이제 검사를 시작했는데 처음엔 2개 농장에서 나왔다가 그게 4개가 되고 검사하다 보니까 이제 49군데까지 나오게 돼서 계란을 전량 폐기하게 되고 근데 그 살충제 성분이 뭐냐 피프로닐, 피리다벤, 에톡사졸 이런 거라는데 피프로닐 같은 경우는 그 바퀴벌레 잡는 그 약의 성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니까 이런 걸 사실은 우리는 계란이 좋다고 해서 여지껏 많이들 아이들한테 먹이고 막 건강식이라고 했는데
다 국민들의 충격을 받게 되고 지금 농축축산부가 전수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식약처장님은 엄청나게 이제 국회에서 혼나시고 막 국민들한테 비난을 받고 있는 전 국민이 현재 계란 그 대란에 들어간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또 친환경 인증 계란이 또 더 그런 약품이 더 많이 검출이 돼서 더 충격적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친환경 예, 최배원? 인증을 해주는 이제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업체들은 친환경을 인증을 많이 해줄수록 돈을 많이 버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친환경 인증을 해주는 업체들이 이제 그런 친환경 농장이라고 인증을 해주고 거기서 나온 계란이 더 이제 그 뭐 건강하다라고 이제 해주는 건데 문제는 그 친환경 농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딱 가서 보면은 뭐 그 그러니까 이제 닭들도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깨끗하고 이렇게 더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오히려 더 관리를 더 심하게 하면서 오히려 살충제 같은 걸 더 많이 썼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역으로 그렇게까지 생각이 지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친환경으로 인증받은 계란에서는 아예 검출되지 말아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검출됐다면 이제 친환경 마크를 떼야 되고 그리고 일반 계란에서도 이제 한도가 있죠. 뭐 약간은 정해져 있죠. 있는 거를 이제 넘어서는 것은 이제 진짜 그거는 유예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해야 되는 그 판단하는데 지금 식약처가 아직 그거를 유해성에 대한 명확한 거를 지금 제시를 못 하고 있다고 그 그래요. 바퀴벌레 잡는 데 쓰는 약인데 그 유해성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먹어야 위험하냐, 뭐 인체에 뭐 얼마나 해가 되느냐 이거를 아직 그 명확하게 기준이나 이런 걸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피프로닐 같은 예? 경우에는 강상구 원장? 예, 그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비펜트린 요거는 뭐 기준치가 있는데 그것을 초과해서 검출된 계란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 맥락을 보면 원래 그 친환경 인증제 2001년에 시작됐습니다. 네. 이게 이제 농사 짓다 보면 농약 많이 쓰고 이러는데 그러면 환경 오염되지 않습니까? 네. 이게 환경 오염 그만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좀 하자. 그래서 친환경 인증제를 이제 도입을 한 건데요. 농산물 있고 축산물 있어요. 근데 농산물은 기억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그 마트나 이런 데 가보면 무농약 뭐 유기농, 전농약 그렇죠. 이렇게 써 있잖아요. 더 비싸요. 지금은 있어요. 전농약은 네. 없어졌어요. 근데 그런 거였고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닭을 키운다. 그러면 그냥 놔두면 크잖아요. 옛날에는.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에 뭘 넣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항생제를 쓰거나 뭐 저 성장 호르몬을 맞히거나 아니면 진드기 때문에 살충제를 쓰거나 네.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런 일체의 걸 안 하고 그다음에 그 저 닭 몸으로 들어가는 거 유일한 거 있습니다. 사료. 이 사료도 유기농으로 쓰면 그건 진짜 유기농이에요. 그리고 사료는 유기농으로 안 쓰고 대신에 저 뭐예요? 다른 것들. 그러니까 그 뭡니까? 항생제를 안 쓰거나 네. 예,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면 사료는 저 무항생제 사료를 쓰고 네. 나머지 것들은 좀 쓸 수 있게 사용하게 하면 그거는 무항생제 마크를 붙입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문제가 되는 게 민간 업체들한테 이 친환경 인증을 해주게 하는 역할을 한 10년 넘게 점점 넘겼어요. 정부에서? 네, 정부에서 점점 넘겼고요. 야. 그러니까 이게 약간 민영화죠, 민영화. 예. 점점 넘겼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 지금 한 6, 관리도 잘 안 되겠네. 70군데 되는 네. 걸로 알고 있고, 친환경 인증 한 번 할 때마다 뭐 50만 원 뭐 이렇게 몇십만 원씩 그러니까 돈 받는다고 내야죠. 하더라고요. 검사비와 예, 예. 뭐 이제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 유기농이야 이렇게 하면 할수록 돈을 버는 구조니까 그 업체 입장에서는 그냥 넘어가면 좋은 일이고 이런 거죠. 그렇군요. 이게 그게 근본적으로 이 구조상 말은 문제가 친환경인데 있네요. 네. 이런 문제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도 모르고 더 비싸게 주고 그래서 저는 사 먹었네요. 저는 비싼 계란을 절대 예? 먹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네? 한초예요. 이제 친환경 뭐 무농약 뭐 이런 것도 유기농 이렇게 인증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 동안에는 우리가 저런 걸 검사하기 쉬웠어요. 예를 들어 채소 같은 거 지금 말씀하신 것들 이런 것들은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검사하면 나오니까. 네.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축산물 같은 경우는 이제 몸에 쌓이고 이런 거 고기를 다 검사하기가 참 어려웠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잘 인증이 안 된 거고 아까 민간에 넘긴 부분도 사실은 정부에서 그걸 다 하기가 참 어려워서 민간에 넘겼는데 민간에서는 다 검사를 안 하거든요. 샘플만 갖다가 그렇죠. 몇 개 해버리니까 이번에 농식품부 전수조사도 샘플 검사. 그냥
농장 안에다 계란 한 판 갖고 오세요. 네, 그래. 그 한 그렇게 판 했다면서요. 갖고 갖고 그걸 전수조사라고 그걸 이야기한다. 전수조사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보면 지금 우리 그 화면에도 나오지만 계란 닭들이 하루에 수십만 개 알을 낳는데 그걸 어디서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방사능원자? 잔류농약 검사를 1년에 2번 정도 해요. 그러니까 3월에 합니다. 예. 아, 그럼 다 알죠. 그 날 때만 산란 시기를 맞추면 되는 거네. 그거만 맞추면 되는 검사할 거예요. 때만. 살충제 야. 뿌리는 시기를 그거만 맞추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방송 하면서 그 질문지 보내주신 거 보니까 네? 친환경 첫 번째 질문이 친환경 이거 문제네 이제 이런 취지인데 이런 제도적인 미비점 때문에 문제가 벌어지긴 했는데요. 네? 사실을 말씀드리면 지금 친환경 인증 붙어서 나오는 그 계란들은 진짜 친환경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계란 낳는 환경 있잖아요. 그렇죠. 예. 환경 자체가 친환경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안 됩니다. 그거는 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뒤에 말 우리- 못할 수 있습니다. 아, 그냥 그렇습니까? 얘기했어야 지금 돼요. 하세요. 네. 저희가 질문지대로 가지 그래요?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공장형 축산이라고 흔히 네? 그래요. 밀집 사육에 네, 나오는. 네, 밀집 사육이라고도 하고 네. 정의당에서는 강금 사육이라고 합니다. 감금사육. 네, 아, 그러니까 우리 그러네. 농장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그거 네. 농장이 아니고 고기 공장이에요. 아, 그러니까 공장에서 알 낳는 닭 같은 경우에는 왜 저 TV에 많이 나왔지만 그 배터리 케이지라고 해가지고 건전지 쭉 쌓아놓는 것 같다 해서 이 네모난 케이지에 닭을 뭐 한 두세 마리씩 이렇게 넣어가지고 쭉 키운단 말이죠. 꼼짝도 못해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그 사회자님 A4 용지 반장 네. 여기에 서보세요. 느낌 어떠실지. 지금 서야 됩니까? 그런 거 나중에 아니죠? 서보세요. 네, 네. 나중에 서겠습니다. A4 용지 반장에 서보시면 네. 답답할 거 아니에요? 완전 답답하죠. 꼼짝도 못하죠. 네, 제가 생각해봤어요. 저 출근하는 시간에 저 신도림 지하철역, 지하철역이 많은, 지옥철 예. 거기서 매일 같이 사는 거예요. 아, 그러면 사람이 그렇게 살면 병이 생길 거 아닙니까? 잔뜩 모여 사는데 그렇죠. 면역력도 떨어지고 네. 그다음 온갖 뭐 질병이 창궐하고 네. 한 마리한테 병이 생기면 순식간에 다 퍼지고 예. 이런 공장형 축산 구조를 놔둔 상태에서 그 뭐 친환경 백날 하라고 해봐야 진드기 생기는데 살충제 안 뿌릴 수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게 사실은 진짜 문제인 거고요. 그게 아닌 상태에서 친환경 인증만 해가지고 이건 친환경인데 문제가 발생했으니 친환경은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다. 예, 오류인 것 진짜 같다. 친환경은 따로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지금 말씀하신 그 밀집 사육 예, 공장형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고민해서 요즘 이제 얘기하는 게 그렇죠. 그 동물 복지형 농장 그렇죠. 해가지고 그렇죠. 동물도 복지를 좀 누려야 된다. 자기가 걸어 방목. 다닐 복지형. 공간도 있고, 그러니까 뭐 지금 아까 닭 얘기했지만 돼지도 마찬가지거든요. 딱 꿈쩍도 못하는 그 우리의 딱 그게 들어가서 가만히 앉아서 먹고 싸고 잠도 서서 자요. 누울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키워서 우리가 또 이제 막 그 암돼지 같은 경우 거의 다 또 출산시켜가지고 또 애 낳고 네.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실제로 가서 보면 정말 우리가 이제 저런 걸 먹어야 되나 할 정도로 우리가 그런 이제 굉장히 이제 걱정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동물 복지형 농장 뭐 이제 그런 것들을 해야 그런데 된다라는 이제 땅값도 비싸고 뭐 이래서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동물복지형 농장이 몇 년 전부터 이제 네? 정부가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한 1% 정도 될 거예요. 그거 쉽지 않을 거예요. 축산 농가 중에서 왜냐하면 네. 인간답게 키워야 되니까. 아유, 그게 좀 그게 방도 아니, 그러니까- 닭답게 키워야죠. 인간답게 인간답게 키워야 되니까 아, 그렇죠. 방도 뭐 0.5평이었으면 뭐 한 평으로 늘려줘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아니, 근데 그게 닭 수가 줄어들잖아요. 효율 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복지에는 아니, 예산이 어렵대. 많이 들어갑니다. 아,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복지에. 복지에는 원래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동물복지도 예산을 많이 투여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렇지는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 법으로 강제하거나 할 수도 이런 게 없죠. 아닌 그렇죠.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유럽 같은 데는 5년 전부터 아예 그런 고기 공장, 동물 공장 이거를 금지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좀 하면은 그 인증 마크 붙여주고 그러면 시장에서 좀 비싸게 뭐 팔릴 수도 있다 이런 정도이다 보니 계산해 보면 안 나오거든요. 계산기로 안 두드려져요. 그러니까 그렇죠. 안 하는 거예요. 예, 뭐 그런 상태인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저기 식약처장이 이낙연 총리한테 한 소리 들었다면서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안초에? 어제 오늘 보도를 보면
대책회의인가 그 회의하는 자리에서 네. 총리께서 아마 뭘 질문하신 모양이에요. 누구한테요? 그 식약처장한테 네. 그랬더니 바로 대답을 못하고 좀 우울증을 하고 있으니까 네. 식약처장께서 총리께서 아니 내 대답에도 제대로 질문을 답을 못 하시는 분이 어떻게 그 기자들을 응대하고 발표를 하시냐고 좀 제대로 하고 발표를 하라고 아예 하지 말라고 모르면 뭐 이렇게 상당한 아니 뭐라고 긴급 하셨더라고요. 기자간담회를 몇 번이나 했는데 이제서야 그런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총리께서 이제 뭐라 하신 거죠. 시각처장이 정치인이라고 들었는데요? 그분이 저기 부산 동네에서 네. 부산 쪽에서 출마도 하시고 아, 아마 그래요? 그러셨던 분으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서 자질 논란이 좀 있는 거군요. 그래서 그저 임명되는 단계에서도 말들이 많았어요. 캠프 그래서- 인사였다, 예, 뭐 캠프 이런. 인사여서. 그래서 지금 아마 야3당에서는 아마 책임지고 물러나라 아마 네. 이런 말씀도 좀 하시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네. 사실은 그 뭐 일주일뿐이 안 돼서 모릅니다. 열흘뿐이 안 돼서 모릅니다. 이런 말보다는 모르면 빨리 제가 이거 제대로 파악해서 밤을 새서라도 파악해서 제대로 빨리 알려주고 국민들한테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실 이런 어떤 일이 터지면 국민들이 제일 답답해하는 거는 정보잖아요. 네.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죠.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 메르스 사태 났을 때도 제일 그 뭐라 하는 게 뭡니까? 국민들한테 제대로 된 정보를 안 알려줘가지고 국민들이 우왕좌왕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든 게 그게 문제였잖아요. 네. 이런 계란 사태도 마찬가지거든요. 국민들한테 자 이런 게 나왔는데 이 상황은 현재 이렇습니다. 우리가 해본 건 이러는데 언제까지 전수조사 할 테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정확하게 밝히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뭔가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왕좌왕해. 오히려 오늘 의사협회에서 발표했죠. 의사협회에서 뭐 이 정도 먹어서는 뭐 문제가 없다. 뭐 한 달이면 다 빠져나간다. 네. 그런데 장기 복용했을 땐 모른다. 장기적으로 축적됐을 때 왜 그렇게 해본 실험이 없기 때문에. 아. 그런 걸 의사협회 오죽하면 의사협회에서 부랴부랴 발표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최배 의원. 농림수산부 쪽에서는 이 농장 하여튼 중심으로. 중심으로만 보고 네. 식약처는 이제 이 농약이 인체에 어떤 해를 미치느냐를 이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서로 따로따로 지금 각자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전체적으로 국민들은 이거 한꺼번에 듣고 한꺼번에 그렇죠. 알고 싶은데 여기 따로 저기 따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총리가 그래서 좀 총리실에서 중간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입장도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뭐 항상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문제되는 거죠. 뭐 진짜 컨트롤 타워가 있느냐 없느냐. 근데 이번에도 역시 좀 미흡했다 초반에. 근데 뭐 바로 총리실에서 이제 그런 부분 대응을 하겠다고 하니까 네. 뭐 이번에는 좀 더 신속한 대응이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신속한 대응이 된다. 근데 진짜 네. 걱정되는 게 한철이요? 우리가 직접 계란 후라이를 한다든가 가정에서 아니면 뭐 찜을 한다든가 이게 먹는 계란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란이 들어간 음식을 우리가 아유, 진짜 많죠. 엄청 많이 먹지 아유, 않습니까? 우리가 중국에서나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을 했지 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게 지금 우리 아이들이 중국 대사관에서 전화 올 겁니다. 아 음식 때문에 장난치는 것 때문에 문제된다고 맨날 해외 토픽에 있는데 뭐 중국 대사관에서 전화해서 뭐 어떻게 합니까? 전 중국어도 중국말 못하는데. 못해. 중국어도 못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게 저는 걱정되는 게 우리 식생활이 변했잖아요. 네. 지금 쌀을 많이 안 먹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아이들이 빵으로도 많이 먹고 직장인들은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지하철역 앞에서 보면 토스트 이런 거 네. 계란 들어간 거 이렇게 해서 그렇죠. 먹고 많이들 변했잖아요. 다 계란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웬만한 음식에. 그런 음식에 들어간 건 어떨 거냐. 네, 사실 그거는 추적 조사를 해야 되는데 강상구 원장. 뭐 계획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현재까지는 뭐 며칠 지나지도 않았고 그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고요. 유럽에 지금 뭐 계란 때문에 난리 난 나라들 몇 군데에서는 그 계란이 퍼져가지고 뭐 빵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이렇게 할 건데 이것들 다 추적해가지고 회수할 수 있으면 회수하는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각자 알아서 해명해요. 롯데제과나 혜택크라운이나 이런데 그렇지. 우리가 거래하는 농장은 그렇지 그거 않습니다. 안 좋다고 합니다. 예. 아, 우리가 확인해봤는데 그거 우리는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각자 알아서 지금 살아야 되니까. 예, 그렇죠. 팔아야 되니까. 예, 해명하고 있는 네.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그 조사 계획이 좀 시급한 거 시작처에서 아닌가. 그게 빨리 나와야 돼. 그렇군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한치호 의원, 네. 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하고 예. 부인 이명희 이사장이 네. 경찰에 출두한다면서요? 예, 오늘 그 보도가 나왔죠. 경찰청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24일 날은 조양호 회장, 25일 날은 부인인 이명희 이사장을 10시에 경찰청 특수수사과로 출두하라고 이제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아마 그 재벌 총수 부인이 정식으로 소환장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일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이번이 처음일 거고 네. 두 번째로는요. 두 분을 따로따로 불렀어요. 같은 날 하루- 부른 게 하루 아니라 차고 불렀죠. 그렇죠. 따로따로 네. 부른 거죠. 그래서 서로 말 맞추기를 할까봐 이제 따로따로 부르고 아마 이런 걸로 저희는 보여서 이게 사실은 그 인테리어 공사를 회사에서 그 한 거잖아요. 회사에서 회사 돈으로. 근데 중요한 건 한진 그 당시에 그 공사 책임자 중에 현직에 있는 임원 한 분은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기각이 됐고 한 분 고문이라는 분은 70살이 넘으신 분인데 구속영장이 그 떨어졌어요. 구속이 집행이 구속이 됐죠. 됐어요.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이게 확실한 이제 증거가 나온 거죠. 법원에서도 구속을 시킬 정도로 인정해줬고, 그럼 이건 누가 시킨 거냐. 근데 더 재밌는 거는요, 이 소환이 피의자 신분입니다. 참고인이나 그냥 참고조사가 아니라 피의자 신분이라고 분명히 경찰에서 딱 명시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경찰이 좀 제대로 조사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저도 아마 낮에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번에는 경찰청 7층에 있는 특별조사실을 좀 제대로 한번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다들 하더라고요. 그 특별조사실은 뭐 경찰도 잘 못 보는 네, 곳인데.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뭐 아무나 가서 뭐 아무나 네. 조사도 않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고 그 조사실을 본 경찰관들도 본청 안에서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본청 안에서 많지 않다. 네. 야, 그 최 배우원, 네. 제가 이 그 출두 사실을 들으면서 궁금한 게 비슷한 사례가 또 삼성에서 있었잖아요. 있었죠. 예. 그러면 홍라희 전 관장이 출두를 할까요? 어떻게 근데 보세요? 이제 이 사건 터진 게 좀 됐습니다. 뭐 이미 언론 보도 나왔던 게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인테리어 업체인데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고급 네. 인테리어를 하는 업체로 유명하고 그렇죠. 이제 해서 그 총수 일가들의 집을 많이 이렇게 인테리어 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고. 근데 어떤 이제 사람들인지 거기에는 정말 이제 궁금합니다. 삼성도 있고 그렇죠. 뭐 한진도 나왔고 그렇죠. 이렇게 몇 군데 나왔습니다. 근데 호텔들만 전문적으로 또 하고요. 이번에 한진 거는 그 그랜드 하얏트 호텔을 이제 한진그룹이 지으면서 자기 개인집 인테리어를 같이 맡긴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회사에 그러니까 호텔을 짓는 돈으로 이제 이 집까지 인테리어 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그 약 30억 정도의 지금 그렇게 그 건설 자재나 뭐 이렇게 오고 간 것 같다라고 네. 이제 추정이 돼서 지금 고문 한 분이 구속됐고 그렇죠. 이제 회장과 부인이 지금 소환장을 받은 건데 네. 이제 삼성은 이제 이런 해명을 했어요. 똑같이 그 이건희 회장의 집을 그 고쳤는데 이거를 삼성물산에다가 그 자기네 건설회사에다가 아예 맡긴 의뢰를 했고 건설회사가 이 인테리어에서 다시 하청을 줬다. 그래서 이 회사가 와가지고 고쳤고 돈은 이렇게 다시 물산과 그다음에 인테리어 업체로 이렇게 건너갔다라는 식으로 지금 해명이 나왔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지불했다는 그 수표가 희한한 수표라는 네,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수표가 그 물산과 삼성증권에서 나온 수표로 추정된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아무튼 더 뭐 조사를 하거나 뭐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밝혀낼 사안이긴 한데 저는 이걸 떠나서 이러한 거래 자체는 굉장히 그 위험한 거래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회장 일가가 계열사하고 직접 거래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러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비싼 돈을 부르고 일을 해줘야 될 텐데 회장님한테 비싼 돈 부르면서 일을 절대 못 부르죠. 못할 거 아니에요. 절대 못 부르죠. 네. 네. 회장님은 당연히 깎을 거 아니에요. 내 돈 그렇죠. 나가는. 물론 자기 돈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도 지금 이제 의문이라고 불명확하죠. 나오는데 근데 자기 돈 준다고 해도 당연히 깎을 거면 회장님이 깎으면 깎이겠죠. 결사 임원이 가서.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부자 거래예요. 그러니까 내부 거래. 내부 거래는 기본적으로 이해상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임원이 내 집을 고치는데 계열사 우리 회사를 쓴다. 뭐 좋은 거 같잖아요. 서로 상부상조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여기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누구를 위해서 의사결정하느냐 이거예요. 회사를 위해서 의사결정하느냐 나 자신을 위해서 의사결정하느냐. 그러면 당연히 개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의사결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거래는 아예 하질 말아라 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부 거래는 없을수록 좋다라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삼성도 지금 뭐 자금 출처나 이런 게 한진보다는 뭐 이렇게 그 의심을 많이 뭐 이렇게
문제가 안 돼서 아마 지금 좀 조용한 것 같긴 한데 만일 이게 좀 더 조사가 되고 있다라면 뭔가 더 명확한 것이 문제점이 나타난다면은 문제가 될 수 있고 그거는 그 돈의 흐름을 떠나서 일단 이 내부자 거래로서 정당한 공정한 가격으로 거래했는가도 한번 봐야 된다. 그렇군요.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예, 강상우 원장. 예, 이번 일 보면서요. 회장님이니까 싸게 해줬을 텐데 예. 싸게 했을까요? 그게 한 돈을 30 아예 내지도 않았잖아요. 어쨌든 이 네? 공사비가 그래도 30억이에요. 아 예. 인테리어가 인테리어만. 집을 사는 것도 아니고. 이건희 예, 회장 집은 150억이 넘어요. 100억이 넘으니까 스케일이 다르구나. 집 꾸미는 데만 150억. 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군요. 아니, 저는 뭐 저는 왜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굉장히 큰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일단. 진보당이 이거 뭐, 당 쪽이시니까. 저는 뭐 이게 매년 오르는 전세값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서민인데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네. 아까 그 삼성 수표 말씀하셨지만 네, 수표. 그 삼성물산이 그 모 인테리어 업체한테 지불했던 수표가 네. 그 100만 원짜리 자기압 수표 뭐 예를 들어서 400만 원이면 100만 원짜리 4개, 2,900만 원, 8,300만 원 이런 식으로 줬는데 이게 이제 뭐 2013년 예를 들어서 8월에 줬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거 발행한 건 2010년이에요. 그럼 3년 동안 묵혀둔 거죠. 삼성 같은 글로벌 초인류 대기업에서 삼성물산 같은 데서 네. 그 100만 원짜리는 저한테 약 1,000원보다도 적은 돈일 거거든요. 저한테 약 100원? 네. 그런 돈을 3년씩 보관했다가 집 고칠 때 쓰고 이렇게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렇게 하나요? 이게 통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상적이지 저도 않고. 잘 이해가 안 돼요. 예. 그래서 이 자금이 정말로 삼성물산 거냐, 아니면 그 2008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이건희 회장 차명. 삼성 비자금. 비자금 네. 그거냐, 뭐 도대체 뭐냐,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수표 추적이 좀 늦어지나 보죠. 그러니까 한진보다 삼성이 진행 속도가 늦어요. 지금 보니까. 아마 이게 그래서 이럴 거예요. 그걸 한초예요? 팩트를 좀 이제 확인을 해보면 한진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직원을 구속시킬 정도로 증거가 확실하게 많이 나와 있는 상태죠. 증언도 됐고 증거도 나와 있는 상태가 속도가 좀 빨리 진행이 되는 거고,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참여연대에서도 아마 그걸 고발하고 국세청에도 질의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아마 그 문제를 삼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이렇게 건너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한진은 아예 그 공사를 다른 업체에서 하는데 그냥 우리 이 돈으로 준 거기 다이렉트로 때문에 하고. 배임 혐의나 횡령이 이제 걸릴 수가 있는 거고, 삼성은 아예 그게 아니라 아예 우리 계열사에다 그냥 업체를 줬어. 거기는 물타기란 거예요. 공사를 줬어. 그러니까 여기서 해결할 문제지 우리는 몰라. 그리고 우리는 삼성물산에 내 돈을 줬어.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는 문제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증거를 찾는다는 게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증거를 찾기 위해서 그 한남동 그 집 관리하는 관리사무소를 갖다가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압수수색 자료를 갖고 왔는데도 아직 증거를 제대로 확실하게 모르게 할 수 있는 거를 못 찾아낸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역시 삼성이 하면 달라요. 그 삼성이 알면 나도 한다가 저희 하이킥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인테리어를 이거 삼성이 알면 나도 한다 이것 때문에 말이 많은데 이게 삼성이 정보에 빠르잖아요. 그렇죠. 그 전 정부에서도 이 비선 실세가 누군지 알고 거기다가 수백억을 갖다 주고 말도 막 바꿔주고, 이거 다른 기업들은 그거 잘 몰라가지고 하고 싶어도 못하고 그랬죠. 멍 때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차관에서 삼성이 알면 나도 한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니네 삼성한테서 협찬 받는 거야? 그래서 삼성이 알면 나도 한다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삼성에 연락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서 제가 네. 한 가지 의원님한테 좀 궁금해서 우리 한초요? 의원님 재벌개혁 있죠. 저기 그렇죠. 아까 이제 내부자관에 말씀하셨는데 진행을 하시네. 잠깐만요. 이게 물 타려는 게 아니라 이제 진짜 궁금해서.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 재벌 회장이나 자기 집 구조 같은 거를 남한테 외부에 알리기 싫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예를 들어 저 같으면 예를 들어 우리 집이다 그러면 우리 형한테 좀 우리 형이 건설회사나 인테리어를 하고 형한테 좀 해달라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도 정상적인 가격만 지불하면 문제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의사 결정 과정이
그러니까 나름의 절차가 이제 다 그렇죠. 지켜져야 되는 거죠. 근데 뭐 이거는 뭐 아까 150억 정도면은 뭐 삼성물산에서는 그렇게 큰 내부 거래는 아니라고 보고 아마 또 특별히 뭐 이제 절차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런 것들은 특히나 개인 간의 사인 간 그러니까 회장 개인과 그 임원의 개인과 그 회사 간의 관계는 더욱더 좀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리고 또 아까 전에 그 수표 얘기가 나왔는데 이 기사를 보면 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물산이 이제 대금을 지불할 거 아니에요. 인테리어 업체. 뭐 인테리어 업체한테 세금 계산을 끊지 말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수표로 현금처럼 쓰이는 거니까 주고 계산서 끊지 말라. 그러면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당연히 나는 이쪽에서 의뢰 받아가지고 돈을 받았으니까 여기에 세금 계산서 나도 끊어가지고 매출을 인식하고 여기도 또 이렇게 해가지고 세금 계산서 끊고 여기 매입을 인식하고 그렇게 서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삼성물산 입장에서는 매출과 매입이 잡히고 투명하게 되는 건데 지금 뭔가 그 거래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 계산서를 끊지 말라라고 했다는 게. 그러면 내부자 거래를 삼성물산이 예를 들어서 감사보고서에 올리지 않았으면 그것도 저기 그렇죠. 위반이 되겠네요. 이제 내부자 거래 이제 그 공시의 이제 그 기준에 이게 넘어서는 금액이라면 공시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하기 전에 저희가 리포트 하나 보시고 본격적으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정부 다른 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최불임금만큼은 정말 바로잡도록 그 문제만큼은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자리 정부의 초대 노동부 장관이 최불임금에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기업 포스코가 해외에서 교묘하게 노동자들의 임금을 떼먹다가 폭동을 자초하고 뭐 잡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별취재팀 박혜미 기자의 보도를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ท่านก็เหือท่วมแล้วจะอยู่เนี่ยมาโกงค่าแรงผมเหรอผมทำแทบตายผมไม่ใช่คนรวยนะผมเป็นคนจนนะหาเช้ากินค่ำ 시위에 나선 이들은 포스코가 태국 라용주 포스코 TCS 건설을 위해 고용한 태국 현지 하청업체 노동자들입니다. 포스코가 하청업체에 공사비를 주지 않으면서 이들 임금도 덩달아 밀린 겁니다. 시위가 벌어졌는데도 포스코 측은 당당합니다. 포스코 엔지니어링 ISS에서 달라고 했는 돈은 다 지불했습니다. 이 받은 돈을 ISS가 밑에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 돈을 못 받았다고 지금 이제 데모를 하는 거예요. 논란이 커지자 태국 정부가 원청인 포스코 엔지니어링과 하청업체들을 불러 포스코의 임금 지불을 명령했습니다. 포스코는 마지못해 밀린 하청 공사비 등을 내놓습니다. 포스코의 대금 지불로 일단락되는 듯했던 태국 라용의 포스코 공장 건설 근로자 임금 체불 사태는 또 다른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포스코 측이 임금 지불을 교묘하게 집행하면서 일부 노동자들은 여전히 일을 하고도 돈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포스코는 태국인 업체는 과격하게 요구해서 그런지 노임을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업체는 아직까지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업체도 한 2억 상당의 노임이 체불된 상태입니다. 포스코 측이 임금 체불 문제를 더 크게 만들 소지가 있는 사람들만 골라 밀린 임금을 지급했다는 겁니다. 한국 돌아갔을 때 그 반장님들이 뭐 노동부나 아니면 포스코 민원실이나 이렇게 신고가 들어가면 시끄러워지니까 해결을 우선은 해야 된다는 걸로 저는 생각을 했고, 저희 같은 태국에 상주하는 사람들은 아예 그런 루트가 없거든요. 당연히 돈을 못 받은 현장 노동자들은 반발했고 포스코 한국 본사에 진정을 넣는 등 또다시 사태가 악화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이때도 포스코 측은 한국에서 파견을 나간 직원들에게만 임금을 챙겨준 겁니다. 현지 근로자들이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왔는데 돈을 못 받고 있다. 체불자에서 다 적어서 보냈거든요. 근데 한국 반장들만 돈을 줘버리죠. 여기에다 포스코는 밀린 임금을 주긴커녕 데모 및 데모 교사 등의 혐의로 남아있는 임금 체불 노동자들을 고소합니다. 외국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소송을 당하는 게 장난이 아니게 힘들고요. 또 저는 현재 그 소송이 걸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 같은 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밀린 임금도 못 받은 채 시작된 포스코와의 힘겨운 싸움은 지난달 태국 법원의 무죄 판결로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밀린 임금을 받을 길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태국 현지 법인에서 일어난 임금 체불 문제는 현지에서만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왜 대기업이 이러는지 저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마 가장 그 법적인 대응을 하기 힘든 사람이고요. 다른 곳에 전파하기도 힘든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태국 내 현지 법인에 의해 재외 국민이 임금체불 등으로 고통받을 경우 우리 정부가 구제해 줄 수 있는 마땅한 법 제도 자체는 없습니다. 속죄주의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해서 하기는 어려워요.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포스코가 제도적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내놓습니다. 그 지역 노동자들이 그 나라 노동법으로는 보호받을 길이 막연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노동법 안에 해외 현지법인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권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스코는 태국 건설 현장에서 자행된 태국인과 우리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체불 논란, 그 이후 벌어진 고소전, 또 다른 재외동포에 대한 밀린 임금 논란에 대해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아시아경제TV 박혜미입니다. 예, 리포트 보셨습니다. 제가 여기 뭐 현지 국회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시니까 한마디 좀 여쭤보죠. 국회의원들 뭐 하시는 겁니까? 저런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데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실 거예요? 이번에 국감 때 뭐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뭐 국감 이전부터 지금 당장이라도 이제 저거는 기업 쪽에 해명을 들어야 될 사안이고요. 네. 근데 이런 사안들이 비단 여기서만 있었는지도 또 의심이 되는 거예요. 저런 거 보면. 태국에서만 있었냐? 예, 그렇죠. 왜냐면은 우리나라 기업체들이 그 해외 현지 법인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예전에 한번 이거를 기업 인권 네트워크라는 단체에서 조사를 한 걸로 알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임금체불, 뭐 또는 막 폭행, 폭언, 뭐 심지어 이제 아동 노동 뭐 이런 것까지 한번 조사가 된 적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가 진짜 어떻게 보면 예전에 이렇게 어려웠을 때는 진짜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서 일어났던 문제들이고 우리는 해결해 가고 있는데 지금 밖에 나가서 저러고 있다라는 건 정말 창피할 일이거든요, 이거. 기술 수출 같은 거죠. 예. 기술 수출. 이거 이게 그렇게 됩니까? 그러면 이게 포스코가 저기서만 저런 짓을 하는 게 아니고 국내에서 이미 노조 탄압으로 유명해요. 사내하청 노조가 계속 만들어졌었고요. 계속 탄압받았고 노동조합 하지 마라, 월급 올려줄게 이렇게 회유도 받고 아니면 뭐 협박도 당하고 이러면서 그동안 만들어졌던 사내하청 노동조합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제가 사내하청을 굳이 말씀드린 이유는 포스코에서 일하는 분들 가운데 한 50% 가까이 48% 정도가 비정규직인데 이분들의 대부분은 그런 식으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고용은 아닌 거죠. 근데 이분들이 그래서 자기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동조합 만들고 뭐 부단히 애썼지만 포스코한테 항상 그런 대접을 받았고요. 많이들 기억하시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2015년에 양우건 씨라고 그 노동조합 하다가 자살하신 분도 계세요. 힘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랬던 이 한국 이 포스코가 해외에 나가서 그 기술을 글로벌 하는 거죠. 기술을 노동 탄압 기술을 그래서 기술 굉장히 잘하지 않습니까 지금? 야, 한치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특별취재팀에 소속이 돼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계속 기사가 관련된 기사들이 나가고 있는데 포스코는 묵묵부답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보시면 두 가지로 제가 말씀드린 포스코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뿐만 아니라 태국에서도 저랬죠. 브라질에서도 갑질을 하다가 금년 2월 달에 15억인가 그 공정거래로 과징금을 먹었죠. 과징금을 15억이나 받을 정도. 그때 해외에서 그런 거니까. 근데 우리 방송 시작하기 한두 시간 전에 포스코에서 대답이 오긴 왔어요. 뭐라고 왔습니까? 드디어 왔군요.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얘기고 조사해보니까 그때 있던 사람들 다 그만둬서 잘 모르겠고 뭐 이런 식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뭐 자세한 거는 TCS의 태국에다 알아봐라. 아까 여기 뉴스에 나왔던 저분한테 물어봐라. 너네들이 거기다 취재했을 법인장. 뭐 이런 식이 왔는데 과장급 그 홍보실 직원이라고 해서 뭐 처음엔 전화번호도 안 찍어서 이메일로만 보냈다가 저희들이 다시 질문하고 그러니까 그때 전화가 오고 또 그 홍보 책임자들은 뭐 전무급 상무급들은 전화도 안 받아요. 전화도 안 받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그러니까 누군가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저희가 그 홍보 이진수 아까 저기 이름 실명이 나왔으니까 뉴스에 그분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그분은 또 왜 우리한테 물어보냐 홍보실에다 얘기를 해라.
또 반대로 옹호시라든 거기다 TCS도 물어봐라고 서로 지금 핑퐁을 치고 있는 이런 상태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제가 보기에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이 기사를 쓰면서 이게 이제 포스코 같은 거대 기업이잖아요. 거대 기업을 상대로 기사를 쓰니까 정말 주도 면밀하게 기사를 안 쓰면 소송의 위험이 있으니까 저희 기자들도 취재할 때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 다음에 증거가 없으면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빼면서 기사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포스코 쪽에서는 아무런 대답을 안 하고 한 가지는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앞선 기사 중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군인들을 태국 현지 군인들을 동원해서 하청업체가 돈을 받으러 갔는데 뭐 이렇게 협박을 했다. 근데 이제 본인들이 군인을 그러니까 전직 장성을 고용했다. 이거는 저희들한테 확인해 줬어요. 근데 그게 저도 그 내용을 좀 얼핏 봤는데요. 아니 태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도 태국 정부가 아무 말도 안 한답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전직 장성이 민간 기업에 고용되어 가지고 현역 군인들을 필요에 따라 동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뭐 태국 대사관에서 전화 올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태국말 모르니까. 뭐 아까 중국 대사관. 네, 이 지금 저희 답변 오기를 저희는 이제 보도에 2015년도에 뭐 군인을 동원했다고 하니까 장성을 고용한 건 2016년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또 TCS에다 답변을 들으라고 한 게 아니라 포스코 홍보실에 또 대답을 했고 더 재밌는 건 그러면 2016년에는 이제 고용한 거 맞죠? 그다음에 2015년에 근데 군인들은 왔어요. 그럼 군인들은 TCS에서 고용해서 왔겠네요. TCS도 포스코 해외 계열사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고 사실 태국에서는 저런 경우가 왕왕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건 제가 잘 몰라서 우리나라에서 그 PC방 프랜차이즈를 크게 했다가 아마 부도건하고 도피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을 이제 한국에서 이제 그 채권자들이 이제 막 잡으러 갔더니 그 집을 태국 군인들이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돈 주고 사서. 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 포스코 PCS가 만든 자동차용 강판을 만드는 저 공장이 만약에 잘못되면 그 지역 경제가 무너진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합리적인 의심인데 그 지역 경제가 무너지면 태국 정부가 굉장히 곤란해질 수 있는 상황에 빠질 수 있는 거죠. 아니, 저도 그런 비슷한 의심 해봤는데요. 최근에 여기가 이 라용주, 네, 라용주입니다. 거기 그 행정구역이죠. 맞습니다. 라용주. 근데 거기에 포스코가 그 집 없는 가난한 사람한테 집 세 채를 지어주고 행사를 했더라고요. 세 채요? 네, 저소득층한테 새 가구에 집 세 채를 한 채씩 지어주고 한 사람한테 사랑의 집 뭐 그런 거죠. 한 사람한테 세 채를 준 게 아니라 세 채만. 그러면 자기들이 여러 채 갖고 있다고 남한테 그렇게 여러 채씩 안 주는. 근데 그 행사에 그 라용주 우리로 말하면 뭐 예를 들어 주지사 부지사 부지사. 이런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그리고 그 라용주 거기가 태국의 최대 산업단지이기도 하고 뭐 이렇다는데 외국인 자본이 투자를 한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손해 볼 일은 자신들한테도 손해이기 때문에 태국 당국에서도 알면서도 뭐 모른 체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아까 이제 포스코에서 해명을 한 걸 보니 책임질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권호준 회장이 책임져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권호준 회장 이 공장 준공할 때 우르르 가가지고 기자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아셨어요? 네.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봤어요 제가. 그래요? 거의 한 30개 정도 언론사 데리고 왔죠. 그렇게 했죠. 이 사람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권 회장이 올해 상반기에만 이 포스코에서 12억을 이 급여로 받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12억을 급여로 받은 것에 대해서 포스코가 뭐라고 설명했느냐? 구조조정 잘했고, 그다음 비용 절감 잘했고, 뭐 이랬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비용 절감이 예를 들면 태국에서 저런 사태인 거죠. 그러니까 직접 당사자인 거예요, 회장이. 회장이 저는 직접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분위기에서는 책임질 생각을 아시아경제TV에서 조금만 밀면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지금 책임 안 지고 연임 의사가 뭐 계속 확실하게 뭐 계속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적에는 그래요. 이런 사태가 이제 생기잖아요. 그럼 사실은 전말을 빨리 조사를 해갖고
포스코 본사에서 자기네 계열사니까 계열사가 30몇 개예요. 코스닥이 3개, 일반 거래소가 3개, 되게 큽니다. 포스코가. 그러면 빨리 그걸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그냥 묵묵부답 덮으려고만 한다는 게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라는 거죠. 저희 아시아경제TV가 아무리 기사를 써도 계란으로 바위치기 격일 수도 있어요. 워낙 체급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거는 정치권이 요즘 계란은 독성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셉니다. 맞으면은 막 갑자기 뭐 몸에 이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던질만 합니다. 자신감 갖고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방송이 이렇게 흘러도 되는 겁니까? 네? 아니 정치권 진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치권이 안 움직이면 이거 해결 안 됩니다. 어제 아까 전에 마지막에 자랑스러운 포스코잖아요. 우리 저기 어떻게 정의당의 또 만든 이정미 포스코인데요? 대표님이 또 한 말씀 하셨잖아요. 예, 뭐 당연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뭐 모든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근데 그 특히나 저는 여기서 더욱 좀 짚고 싶은 게 그 거기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한국 제외 동포들이 이제 거기에서 하청 업체로 지금 들어가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근데 그분들이 오히려 지금 더 고통받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태국 사람들이 항의하니까 태국 사람들은 돈을 주고 줬는데 또 한국으로 돌아올 반장들은 또 이 사람들이 가서 큰 소리 낼까봐 그 사람들 돈 주고 한국에서 시끄럽게 못하게 하려고 돈 주고, 근데 거기 현재 살고 있는 제외 동포들은 오히려 우리 국민으로서 더 어떻게 보면 보호해주고 더 후한 대접을 해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고소를 했잖아요. 네, 고소해가지고 그 괴롭히게 만들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 기업들이 해외에서 이렇게 악질적인 행위들 하는 것들 뭐 아까 말씀드린 뭐 국내에서도 하고 있지만은 더욱 더 이렇게 해외 가서 하는 것들이 나타난다면 이거는 정말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내법으로 통할 수는 없지만 이게 기업의 윤리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엄연히 국내에서 그런 윤리 규정이랄지 이런 걸 가지고서 강하게 책임을 묻고 그 말씀하신 대로 뭐 권오준 회장이 진짜 최종적인 의사결정자이니까 물론 그 사람도 책임이 있겠지만 정말 이런 그 현지 법인들을 관리하는 그런 그 각 이제 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거기에서 진짜 이런 것들 일어나지 않게 이제 윤리 규정이랄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시스템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해야 되는 거를 이제 만들어 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강상구 원장. 네. 저는 공정위가 지난번에 2월달에 저 브라질 그 사업체 관련해 가지고 과징금 15억 그 매겼을 때도 그렇죠. 그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하도급 현장에서 그 대금 하도급 대금 안 주고 뭐 이런 사례 직권 조사해 가지고 그 과징금 매긴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뭐 공정위가 지금이라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권오준 회장 얘기했지만 이분이 언제나 친정부 성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정권이 바뀌니까 또 친정부 성향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지난번에 7월 27일 날 문재인 대통령 만난 다음에 내노라 하는 기업 재벌 총수들 비롯해가지고 만났잖아요. 만난 다음에 곧바로 포스코 사옥 가가지고 대통령님 말씀을 쭉 전달하면서 이제 좀 우리 좀 잘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 임원들 모아놓고 그때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매년 1,500명씩 원래 올해 500명 뽑으려고 그랬어요. 1,500명씩 신입사원 채용하기로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있습니다. 그 협력사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5,500억 원의 상생 협력 기금을 운영하기로 발표했어요. 이런 돈이 그런 돈 아닙니까? 거기로 써야지. 예. 그러니까 사실은 회장이 맘만 먹으면 이 문제는 바로 해결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미 정부 눈치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해결될 수도 있는 문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외교부도 책임져야 됩니다. 외교부도 재외국민 보호 책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교부도 재외국민을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외교부도 책임 소재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참 재벌 대기업의 문제 어제 오늘 일 아닌 것 같습니다. 살충제 계란파동 이것도 굉장히 심각해 보이고요. 오늘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적폐청산이라는 말 이게 참 뇌리에 오래 남는 그런 단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눈치 안 보고 하이킥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주말 잘 쉬시고 다음 주에 저희가 특집 하이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